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신혼을 즐기고 있는 결혼 7년 차 여자입니다. 결혼 7년 차인데 아직까지 무슨 신혼을 즐기고 있냐고요? 결혼한 세월 말고 제가 느끼는 기분으로 따지면 요새가 가장 신혼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복장 터질 만한 제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전 금속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 오랫동안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회사인데 함께 계신 분들도 좋고 적성에도 잘 맞아서 쭉 한 곳만 다니고 있었죠. 그 덕분에 넉넉하지 못한 집에 도움도 줄 수 있었고 제 미래를 위해 조금씩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 회사는 아주 고마운 곳입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도 이 회사에서 만나게 됐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기술자였는데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가 회식 자리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 회사가 남편을 소개시켜 준 셈이고 술이 남편으로 만들어 준 거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공식 사내 커플이 된 우리 두 사람은 이듬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상견례도 무사히 잘 마쳤고 결혼 날짜도 길이를 택해 잘 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느 커플이 겪는 일처럼 결혼 준비가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원수 같은 돈이 문제였는데요. 사실 남편 쪽 집안도 우리 집안 못지않게 형편이 빡빡한 편이었어요. 2년 전 식당을 하다가 크게 말아먹은 예비 시아버지, 미용 쪽 유튜버를 하겠다고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는 시누이, 공무원 준비만 6년째라는 도련님, 거기에다 갯돈을 2번이나 날리고 다단계로 몇천만 원을 떼인 예비 시어머니까지 정말 멀쩡한 사람이라고는 신랑밖에 없는 그 집안에서 장남을 결혼시킬 만한 여력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신랑이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솔직히 그 돈으로는 전셋집을 구하기는커녕 아파트 월세 보증금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저랑 결혼하려면 없는 돈이라도 구해오라고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 시아버지는 일당 받는 공사장에서 일하시고 대출금 이자 갚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저 결혼한다고 1,000만 원을 보태십니다. 부족하지만 이걸로 혼수라도 하라고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만한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고달팠을지 짐작이 되었기에 금방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다 키워놓은 생떼 같은 자식, 다른 남자랑 집 나가서 살겠다는 딸이 뭐가 예쁘다고 돈까지 내놓으실까요? 마음이 서글프고 애달파서 결혼을 물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효도라는 생각이 들면서 힘든 환경 탓하지 말고 형편에 맞춰 살자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일단 돈을 모을 때까진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월세는 나가지만 둘이 같이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집은 좁았지만 차츰 넓혀가는 재미로 살기로 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돈이 없는데 아이처럼 투정만 부릴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식을 한 주 앞둔 어느 날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도 할 겸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나와서는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수정이 왔니? 며칠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 눈에 온통 수정이 너밖에 없어서 그런가? 아이, 어머니도 참. 요새 나한테는 우리 예쁜 며느리밖에 안 보인단다. 어서 밥 먹게 앉아.
시어머니는 참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친정엄마보다 더 잘해주셨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시댁 형편쯤이야 뭐가 중요할까 싶기도 했네요. 부족하고 없는 살림이라도 시부모님 사랑 받으면서 지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수정아, 오늘 삼겹살 구워 먹기로 했는데 괜찮지? 네, 어머니, 저 고기 좋아해요. 그래, 너 온다고 특별히 흑돼지로 사왔다. 오늘은 오붓하게 식구들끼리 고기나 구워 먹자꾸나. 시부모님 두 분, 그리고 신랑과 저, 시누이와 도련님까지 6명이서 거실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웠죠. 시댁이 워낙 좁아서 숟가락질을 할 때마다 어깨가 부딪혔지만 불편하다는 생각보단 정겹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손수 삼겹살을 구워 쌈을 건네주시는 시어머니도 감사했고 절 흐뭇하게 보는 시아버지도 따뜻했어요. 물론 무뚝뚝한 도련님과 얄밉게 말을 하는 시누이가 좀 그랬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제 저도 이 집안 식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뭔가를 건네시는 겁니다. 수정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 사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새 신부 옷도 해주고 예물도 해줘야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영 그렇잖니. 내가 그런 건 못 해주는 대신 이거라도 주고 싶어서.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해주신 진주 목걸이야.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나서 볼품은 없지만 나한테는 귀한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겠니? 어머, 정말요? 정말 이 귀한 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받아준다면 정말 좋겠구나. 당연하죠, 어머니. 이렇게 귀한 걸 제가 왜 싫다고 하겠어요. 정말 감사하죠. 저 진짜 너무 좋아요, 어머니.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다. 나한테는 우리 엄마 추억도 있고 나 시집 와서 고생했던 기억도 있는 소중한 물건이란다. 우리 수정이가 이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해 줬으면 좋겠어.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죠. 정말 대대손손 간직할게요. 정말 오래된 진주 목걸이였지만 전 명품 목걸이를 받는 것보다 기뻤습니다. 시어머니의 어머니, 어쩌면 또 그 어머니가 물려주셨을지도 모를 이 귀한 물건을 제가 잊는다는 게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이제 진짜 식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어김없이 다가왔고 전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눈물도 보았고 신랑의 한박 웃음도 보았고요. 친구들의 환호성과 축하를 받으며 전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 긴 인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식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지만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제가 패백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도련님과 아가씨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죠. 두 사람은 가까이에 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아, 결혼식 정말 피곤하다. 결혼식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누나도 참 결혼식 내내 식당에 앉아 있었으면서 불평이 왜 그렇게 많아? 그래서 더 고역인 거야. 할 일 없이 시간 때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넌 오빠 결혼식에 얼마 넣었니? 얼마? 내가 형 결혼식에 돈까지 내야 하는 거야? 뭐? 그럼 형제가 안 내면 누가 내니? 아, 그래? 그건 내가 몰랐네. 난 그냥 우리 집 혼사니까 안 내도 되는 줄 알았지. 그러는 누난 얼마 냈는데? 나도 안 냈어. 요새 누나가 화장품 사느라 돈이 좀 나갔거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입 닦았지. 아, 뭐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 야, 너랑 나랑 똑같니? 하긴 뭐 백수 남동생, 여동생 돈 오빠 잘못이지 뭐. 뭐 어때?
어차피 오빠는 새언니랑 나가 살 건데 잘 살길 빌어주는 게 최고 아니겠어? 오랜만에 옳은 소리 하네. 도련님과 아가씨의 철없는 대화에 실소가 터지는 겁니다. 아무리 철부지들이라지만 다 큰 성인이 할 말은 아니지 싶더라고요. 형,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미리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런 도련님 아가씨가 우리 신혼생활에 딴죽이나 걸지 않을까 은근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신혼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작은 신혼집이었지만 우리 두 사람만 오롯이 산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수정이니? 네, 어머니, 저예요. 그래,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들러라. 너 좋아하는 잡채 해놓을게.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에 오빠랑 함께 갈까요? 아니, 종혁이는 내버려 두고 우리 둘만 만나자. 내가 기니 할 말도 있고 해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남편을 두고 보자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무척 궁금해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죠.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할 말 있다고 오빠 빼고 둘만 보자시는데 뭐 아는 거 있어? 그래? 글쎄, 난 들은 얘기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지? 그러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전 궁금증을 참고 어머니를 만나 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나도 이런 말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말할게.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다른 게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종석이가 벌써 몇 년째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잖니. 도련님이요? 네, 도련님이 공무원 준비하는 거야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놈의 자식이 벌써 몇 년째 학원비만 받아가고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나도 애 같아 죽겠어. 그런데 네 시아버지가 식당 할 때야 그럭저럭 학원비를 대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부담스러워서 시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일당 받아와서 겨우겨우 풀칠하고 사는데 그놈의 학원비까지는 도저히 힘들단 말이다. 그렇다고 공무원 때려치우고 돈이나 벌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종석이 학원비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네? 제가 도련님 학원비를요? 그래, 미안한 소리다만 그렇다고 걔가 평생 학원만 다니겠니? 그래도 몇 년씩 공부해 온 게 있는데 올해나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 그때까지만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이 엄마는 도저히 힘에 부쳐서 못하겠다. 네 결혼 전에는 네 남편이 학원비도 도와주고 생활비라도 주곤 했는데 글쎄 이놈의 자식이 이제는 너한테 허락 맡아야 된다는구나. 그래서 널 불렀다.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지? 네? 정말 예상 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도련님 학원비를 부담하라는 말,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도련님이 먼저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부모님이 학원비 되는 걸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일을 하면서 학원비를 벌든가 그게 아니면 시험을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는 했어야죠. 솔직히 도련님 학원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시부모님 용돈을 달라면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학원비를 내놓으란 말은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놓고 싫은 내색은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종석이 때문에 엄마가 속을 좀 끓이긴 했지. 걔가 학원을 다닌 지가 벌써 5, 6년은 된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련님 학원비까지 내는 게 맞냐는 거지. 도련님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도련님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하냐고. 당신이 중간에서 알아서 해결했어야지. 나한테 허락 맡으라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다면서.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어머님 기분이 어떻겠어? 에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리고 결혼 전이야 엄마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당신 남편인데 당신한테 당연히 허락 맡아야지. 그리고 학원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몇 달 내주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할까? 오빠, 지금 돈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오빠 말대로 내줄만 하면 도련님이 직접 벌어서 학원 등록하면 되겠네. 안 그래? 그렇긴 한데 이놈의 자식이 워낙 몸쓰는 일을 싫어하더라고. 알바도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암튼 이번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몇 달 도와주긴 할 건데 당신이 도련님한테 확실히 말해두는 게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3개월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래 알았어. 내가 언제 종석이 만나서 딱 부러지게 얘기해둘게. 그래, 그럼 약속한 거다. 그렇게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제가 직접 도련님을 만나서 3개월치 학원을 끊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철딱선이 없는 도련님은 당연하다는 태도로 일관을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형수. 네. 그런데 기왕이면 6개월로 끊어버리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었을 텐데 할인이 그만큼 크거든요. 아, 그래요? 괜히 돈 아끼려다가 손해라니까요. 이럴 땐 과감하게 지를 줄도 알아야 해요. 네? 뭐라고요? 생각 없이 나불대는 그 주둥아리를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대만 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더군요. 무슨 지형이 돈 쌓아놓고 사는 재벌인지 아는 건지 아니면 고마움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소갈머리 없는 시동생 결혼식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도련님에게 현실 파악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 이 돈도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도련님 학원 끊어준 돈 우리 두 사람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보답하세요. 네? 네? 아니 형수님, 지금 학원 몇 개를 끊어줬다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이거 형이랑 얘기 다 된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제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도끼 눈으로 노려보지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지는 겁니다. 시어머니 얼굴 봐서 참고 있었더니 호구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도련님,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 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도련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제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시면 이제 도련님 손으로 직접 돈 벌어서 등록하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월세 살면서 학원비 내주고 있는 거 모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거나 철없이 행동하시면 저 도련님 안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또 저러신다. 농담한 걸 가지고. 걱정 마세요. 제가 공무원만 합격하면 우리 형수님 명품백 근사한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웃지 좀 마시고 저 지켜볼 거예요. 그렇게 쏘아붙이고 쌩하게 돌아왔네요.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쓰면서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하는 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런데 더럽고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딱 드는 겁니다. 예, 수정아. 너 학원 끊어주면서 종석이한테 뭐라고 그랬다며? 어쩜 그깟 학원비 몇 푼 대주면서 애기를 죽이니? 종석이도 엄연히 시댁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굴어도 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됐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싫다고 하지. 왜 된다고 해서는 이 사다를 만드니? 넌 시댁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생색을 내려던 게 아니라. 시끄럽다. 아무튼 너한테 실망이 아주 크구나. 내가 널 그렇게 아끼고 예뻐했는데 사람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치니? 됐다. 이만 끊자. 시어머니는 제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건 뭐 덤터기란 덤터기는 제가 다 뒤집어 쓴 꼴이 됐습니다. 갑자기 돌변하시는 어머님,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밤새 열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는데 가슴을 치며 겨우 화를 삼켰네요.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을 말했지만 남편은 태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당신이 종석이한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잘 설명드릴 테니까 화 풀리실 때까지 내버려둬. 아니 오빠, 정말 심각하다니까. 나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 그런데 솔직히 나 욕먹을 짓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고마움도 모르고 삐죽대는 도련님한테 그 정도도 말 못해?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당신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종석이 그놈이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저래. 지도 돈 벌어보고 돈 때문에 눈물도 흘려봐야 정신 차리지. 아휴 진짜 나 속상해 죽겠어.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어? 성격이 순하디 순한 남편이야 늘 제 편이죠. 정작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속상한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장남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자란 시댁 형편 조금이나마 거두려고 애를 쓰는 거고 사람 구실 못하는 동생들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 끼어있는 남편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럴수록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 목구멍도 포도청인데 시댁 식구들까지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능력이 있다면 100번 돕는 게 맞겠지만 되지도 않는 능력으로 허세를 부리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시아버지의 환갑이 다가오는데 남편이 제게 넌지시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아버지 환갑잔치를 해야 할 텐데 몇 명 정도 예약을 해야 하지? 환갑잔치? 아버님 환갑잔치 해드릴 생각이야? 그럼 환갑인데 당연히 잔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용돈이랑 선물 드리는 게 아니라 잔치를 하겠다고? 그런데 오빠, 누가 요새 환갑잔치를 해? 에이, 그건 아니지. 아버지 무병장수 기원해 드리려면 친인척들 부르고 행사 도우미 부르고 크고 성대하게 잔치를 해야지. 뭐? 칠순도 아닌데 그렇게 요란하게 잔치를 연다고? 그럼 사람들이 욕한다니까.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면 되지. 수정아, 너 시아버지 환갑인데 그렇게 그냥 넘어간다고? 그 말은 좀 서운한데? 아니, 오빠, 그게 아니고. 그때도 그런 남편을 설득하느라 한참 진땀을 뺐습니다. 장남 마음이야 왜 모르겠어요. 전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자는 게 아니라 분수에 맞게 살자는 겁니다. 요새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그 비용이면 차라리 금이나 현금으로 드리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시동생 학원비 사건 때문에 전 시어머니에게 딱 찍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 두어 달쯤 흘렀을까요? 시어머니의 화가 어느 정도 풀렸겠거니 생각을 하고 여수에서 특별히 주문한 갓김치를 싸들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갔죠. 시어머니가 갓김치라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하지만 시댁에 발을 디디는 순간까지 분위기가 정말 냉랭하더라고요. 전 애써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없는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여수에서 시킨 갓김치인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드리려고 정말 잘하는지 골라서 주문한 거예요. 갓김치? 예, 나이 들수록 김치처럼 염분 많은 음식 줄여야 하는 거 몰라? 넌 네 시애미가 빨리 죽으라고 이딴 거 주는 거니 뭐니? 네?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김치를 주려거든 네가 직접 담가서 줄 생각은 안 하고 사다 주는 게 어딨어? 넌 정성이라는 것도 모르니? 시어머니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서슬퍼런 날이 서 있는데 남편까지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아유,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수정이가 엄마 생각한다고 애써서 주문한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종석이 학원비 때문에 화가 안 풀렸어요? 누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이. 수정이가 지금 주부 몇 년 차인데 김치 한 포기 제대로 담글 줄 몰라서 사다 먹어? 네가 등신처럼 맨날 싸고 도니까 수정이가 저러는 거 아니야? 엄마, 무슨 말이 그래요. 싸고 돌긴 누가 싸고 돌아요. 엄마는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으이구, 이 등신아. 이러니까 내가 복장이 터지지 안 터지고 배겨? 으이구. 가슴을 쾅쾅 치며 울분을 토해내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러다간 저 때문에 모자 사이까지 갈라지게 생겼어요. 아직도 도련님 학원비 때문에 분이 안 풀리신 것 같은데 갓김치 정도로 화해를 하려던 제가 어리석었던 거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그만 돌아갈게요. 그냥 쉬세요. 그렇게 화가 난 남편을 이끌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 넌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만이니? 너는 어쩜 그렇게 제멋대로야. 갈 거면 이 김치나 가져가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며 제가 가져온 김치통을 패대기 쳐버리는 겁니다. 애써 준비한 갓김치가 사방으로 터져 나와서 묵사발이 되는데 그 참담한 광경은 아마 보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속이 속이었겠습니까? 무턱대고 화만 내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도 하고 제가 알던 그분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분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였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러세요. 저 도련님 학원비 대준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요? 수모? 너 지금 수모라고 했니?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돈 없다는 죄로 며느리한테 내가 당한 수모는 어쩔 거냐? 너 네 시어머니가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시동생 시누이 하찮게 보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았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니는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러세요? 네가 아무리 아닌 척을 해도 척 보면 다 안다. 어머니. 억지를 쓰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막 들이대니까 당연히 시어머니도 눈이 허옇게 뒤집어졌죠. 저와 시어머니가 붙는 바람에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요. 남편은 절 말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뜯어 말린 후에야 겨우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시댁이랑은 인연 끊고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벌써 저렇게 감정이 상한 시어머니랑 화해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았고요.
저도 더 이상 시댁이랑 얽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생각 끝에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죠. 오빠,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한데 나 이젠 어머님 못 볼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난 그냥 어머니 안 보고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도 그렇게 이해해줘. 그래, 수정아, 이해해. 마음 풀릴 때까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아무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는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진 셈이었죠. 그래도 하는 수 없습니다. 이제 남편과 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고 시댁은 시댁 인생대로 살면 그뿐이니까요. 그렇게 큰 사달이 있고 난 후 저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그곳에 당첨됐다는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그 소식에 남편을 얼싸안고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전쟁 같던 싸움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질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작은 집에서 살다가 그런 번듯한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데 좋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마치 꿈이라도 꾸는 것 같았죠. 하지만 문제는 분양을 받을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청약에 당첨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한 거였거든요. 당연히 분양대금을 치를 자금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죠.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모아놓은 돈으로는 모자란 금액을 채우기에 턱도 없었습니다. 자금 준비가 안 되면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전 어떻게 해서든 분양대금을 치르고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돈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백방으로 알아봐도 부족한 돈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중도금을 치러야 하는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도통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는 와중에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고 보니 얄미운 밉상 시누이가 아니겠습니까? 어머 아가씨, 아가씨가 여긴 웬일이세요? 그동안 잘 있었어요, 새언니? 촬영 때문에 근처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가방 돌려주려고 들렀어요. 가방이요? 무슨 가방이요? 언니 가방이요. 이거 저 빌려줬잖아요. 네? 아, 언니는 몰랐구나. 그럼 오빠가 언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빌려줬나 보네? 아가씨가 내민 가방은 분명 제 가방이 맞았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제 유일한 명품 핸드백이 시누이 손에 들려있는 겁니다. 아가씨가 오빠한테 제 가방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네, 제가 촬영하느라고 좀 필요해서요. 예전에 언니가 들고 있던 게 생각나서 부탁을 좀 했죠. 하지만 전 당연히 오빠가 언니한테 허락받고 빌려주는 건 줄 알았죠. 참,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합니다. 남편은 제 가방을 휙휙 꺼내서 지 동생한테 빌려준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불같이 따져 물었죠. 오빠, 내 허락도 없이 아가씨한테 이 가방을 빌려줬어? 정말 왜 그래 진짜? 가방? 아, 그거 당신 사우나 갔을 때 내가 빌려줬는데. 왜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가방 다른 것도 아닌데 뭐 어때서 그래? 뭐? 그걸 몰라서 물어? 당연히 남의 것을 빌려줄 땐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아가씨한테 가방 빌려준다고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냐고. 에이, 그깟 가방 한번 빌려주는데 식구끼리 무슨 허락은. 식구 아니야. 식구 아니라고. 나한테는 식구 아니라고. 전 그렇게 남편에게 가방을 집어던지며 화를 내고 말았네요. 별일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은 온통 시댁 식구들만 우선인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낸 덕에 며칠간 냉전이 있었지만 남편이 들고 온 기쁜 소식에 우린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아, 중도금 구했어. 어? 진짜야? 어떻게?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특별히 회사 대출을 받기로 했어. 회사 대출? 사장님 웬만하면 대출 잘 안 해주시잖아. 어떻게 말씀드렸어? 어떻게 말씀드리긴 현재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렸지. 그리고 회사 사정에 따라 대출해 주는데 요즘 회사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해주시려나 봐. 아, 정말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이제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기분이야.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좋더라고요. 이제는 중도금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역시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바라면 정말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나 봐요. 저희는 그렇게 중도금을 잘 치렀고 후에 대출을 받아 잔금까지 완납할 수 있었어요. 이제 아파트가 완공되면 멋진 새 집에 입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루하루 손꼽아 입주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며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주말이라서 올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죠. 고개를 갸웃대던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뜻밖의 시어머니가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와 크게 싸운 지 서너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죠. 아니, 어머니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이런 야박한 것들, 시애미 속을 그렇게 긁어놓고 나갔으면 죄송하다고 한마디 할 줄도 알아야지. 시애미랑 인연 끊고 살려고 그랬니? 네가 우리 아들이랑 부모의 연 끊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네? 네가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내가 큰맘 먹고 이렇게 왔다. 자, 이거 바꿔라. 이게 뭐예요? 갓김치야. 내가 직접 담은 김치야. 지난번 너한테 김치 집어던진 게 자꾸 생각나서 내가 담가봤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고 화해를 청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당시엔 절 잡아먹을 듯이 구셨거든요. 하지만 직접 찾아오신 것도 모자라 김치까지 손수 만들어서 오시니까 괜스레 민망해지더라고요. 저도 죄송했어요. 전 도련님을 무시하려던 말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대들었죠. 죄송해요. 그래, 서로 이해했으면 됐다. 그게 가족이고 식구 아니겠니? 이제부터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꾸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석이 이번에 시험 합격했다. 네? 정말요? 정말 도련님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집안에 경사 났다, 경사 났어. 와, 정말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그래, 고맙다. 그런데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어. 그래요? 뭔데요? 종석이가 결혼을 한다고 지난주에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다. 같은 학원에서 사귄 여자라는데 애가 참하고 괜찮더라. 종석이도 뭐 나이도 찼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으니까 웬만하면 결혼시키려고 해. 아, 정말 잘 됐네요. 도련님한테 좋은 일이 한꺼번에 찾아오네요. 그래서 말인데 그래도 종석이 출가시키려면 작은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중심가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외곽 쪽에 적당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해 주려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돼야지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좀 도와줘야겠다. 들어보니까 그쪽 집안에서 아파트를 요구했나 보더라고. 어쩌겠냐.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야지. 어머니, 저희가 도련님 아파트 해줄 돈이 어딨다고 그러세요? 종혁이한테 들었어.
너 이번에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곧 입주한다며? 그 아파트 담보로 2억 대출 받으면 어떻겠니? 그 정도면 어떻게든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대출 이자는 매달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있자니까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결국은 또 돈 문제 때문에 기꺼이 절 찾아오신 거였어요.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는 말이 어쩜 저렇게 쉽게 나오는 걸까요? 전 그런 시어머니랑 대화를 길게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죠. 남편과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시댁 쪽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게 속 편할 거라는 것을요. 전 최대한 침착하게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말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어머니 아들 그냥 어머니가 챙기세요. 2억 해주고 싶으면 어머니 집 팔아서 해주던가요. 뭐라고? 너 또 그렇게 싹퉁머리 없이 말할 거니? 네, 원래 저 이렇게 생겨먹은 년이니까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장남도 챙기고 싶으시면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뭐라고? 잘난 아들 데리고 가고 싶으시면 데리고 가시라고요. 청약도 제가 넣었고요. 제 명의로 담보대출 받았거든요. 그러니 정 그렇게 도련님 문제로 성내실 거면 시댁 식구들 전부 보기 싫으니까 데리고 가시라고요. 정말 이젠 지긋지긋하네요. 인연이 뭐? 제가 그렇게 질러버리니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개거품을 물더군요. 하지만 전 그 쇼 같은 모습에 더 이상 동요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이제 다시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을 거라고 제 스스로 다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가요? 우리 결혼할 때는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는 척도 안 하던 사람이 공무원 아들 둔 게 뭐 자랑이라고 2억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다뇨. 말이라는 것이 통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댁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남편도 정말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턱도 없는 말을 하고 다녀가신 후 저는 남편에게 단단히 말해뒀어요. 도련님이나 아가씨에게 돈 10원 한 장이라도 보태준다면 곧바로 이혼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죠. 그리고 저한테 시댁의 시자도 꺼내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고요. 다행히 남편은 제 뜻을 순순히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이혼 서류 내밀고 내 인감 도장 찍고 남편한테 내밀었거든요. 당신 잘 봐.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시댁 도와주거나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댁 편에 서면 당신 앞으로 남편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 선택해. 나야 시댁이야? 그러자 남편은 제 눈빛을 보고 현실을 직시했는지 저를 선택하더군요. 다시는 시댁에 호구 노릇 안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경제권을 제게 맡기고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아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도 전부 없앴고 제 카드로 필요한 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어디서 카드를 긁으면 제 휴대폰으로 띵동 하고 문자가 날라온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절대로 허튼지 못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네요. 시댁은 결국 제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말로 그 이후 명절이라든지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남편은 혼자 조용히 다녀옵니다. 장남인데 어쩌겠어요? 시모는 제게 문자라든지 전화가 와서는 이런 관계가 싫다며 화해를 요구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거절했어요. 며느리인 내가 싫다며 그렇게 욕설을 하며 거친 행동을 했던 사람이 꼬리를 내리니까 웃기긴 했지만 나중에 달라질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결혼 전에 제게 준 진주 목걸이 있죠? 알고 보니까 그것도 시장에서 파는 목걸이를 친정 엄마가 준 걸로 속이고 절 준 거였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누가 봐도 싸구려처럼 보였거든요.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 속인 사람한테 왜 제가 어른으로 대접해 드려야 하고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연락들을 다 차단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다면서 말이죠. 나중에 정말 시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저희에게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던 임신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바로 생기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출산 준비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스트레스 받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인생이 즐거운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려고요. 남편, 저, 우리 아이, 이 세 식구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항상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응원해 드릴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힘내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와 40년쯤 같이 살다 보면 문 열고 들어와 신발 벗는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오늘 어떤 기분이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게 부부겠죠.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한숨 소리 한 번, 눈빛 하나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특히 저는 그런 쪽으로는 좀 더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보다 좀 빠르게 알아채는 편입니다. 제 남편은 중소기업의 작은 공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옆 동네 아파트에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 일이라는 게 알려진 것처럼 일 자체가 고된 편은 아닙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다른 곳처럼 근무 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저녁 근무자는 따로 있어서 회사 다니는 것처럼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하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험한 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는데 정말 중요한 우편물 정도 챙겨주고 이상한 사람 들락거리지 않는지 살피고 하루 한두 번 재활용 쓰레기장 정리 정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일한 사람이라 저랑 딸이 좀 쉬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던 사람이 쉬면 아프기나 하다며 굳이 아파트 경비 일을 구해서 나간 거고요. 워낙 꼼꼼하고 성실해서 처음 하는 경비 일인데도 크게 힘들다 괴롭다 얘기 없이 잘 다녔습니다. 거리도 멀지 않아서 오고 가는 길 운동 삼아 걷기도 하고 가끔은 퇴근길에 제 심부름으로 장을 봐오기도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아서 거기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생기고 손주처럼 구는 아이들도 생겨서 남편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종종 비추곤 했죠.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찾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문제는 3달 전 남편이 경비로 일하는 동에 우리랑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이사를 온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경비실이 무슨 호텔이에요? 냄새 올라오게 왜 여기서 뭘 데워 먹고 끓여 먹어요? 그냥 도시락 드세요. 위로 냄새 올라오잖아요. 이사 온 첫날 그래도 자기 딴에는 좀 돕겠다고 짐도 날라주고 엘리베이터도 잡아줬는데 그 여자가 짐 다 올리고 한 첫 마디가 글쎄 냄새 난다고 뭐 끓여 먹지 말라는 거였답니다. 원래 경비실에서 식사를 해서 먹습니다. 아니 나가서 먹으면 그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요. 누가 몰라요? 음식 냄새 올라오니까 그냥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거 먹으라는 거죠. 어차피 앉아있기만 하는데 몸 쓰는 일도 아니고 배 크게 고플 일 없잖아요. 늙을수록 소식해야지. 뭘 그렇게 대대적으로 끓여 먹겠다고? 아니 뭘 대대적으로 끓입니까? 그리고 5층이시잖아요. 1, 2층이면 몰라도 5층까지 이 냄새가... 올라오죠. 냄새는 높은 층으로 더 많이 올라오는 건 몰라요? 상식이잖아요. 내가 아주 MSG 국물 냄새 딱 질색이거든요. 앞으로 자제하세요. 사실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대충 대답하고 얼버무렸다는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저기 선생님,
저 앞에 차가 연락처도 없고 길막 주차를 해서 그런데. 아이고, 그래요? 아이, 잠시만요.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집이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인터폰으로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기 경비실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주차를 지금 잘못해.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연락해서 주차 얘기를 해? 감히? 네? 감이라고요?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어딜 감히 연락질이냐고. 그게 아니고 지금 주차를 잘못하셔서 다른 차가 못 나가. 이것 봐라. 지가 잘못한 건 모르고 어디서 말을 잘라? 그 당시 남편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과 대우에 너무 당황해서 그냥 인터폰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하네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던지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 주민이 인터폰을 바꿔들었는데 몇 마디 주고받다 언성이 점점 높아지더니 글쎄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났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지금 차가 나가야 하는데 저렇게 두 자리 차지하면서 가로 주차를 해놓고 뭐가 잘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 내려와. 세상에 일이 커진 거죠. 결국 그 여자가 내려왔는데 글쎄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덩치가 씨름 선수만한 아들이랑 같이 내려왔다네요. 자기 엄마가 잘못한 건 안중에도 없었는지 험상궂은 아들이 내려오자마자 그랬답니다. 경찰입니다. 지금 폭언에 협박하신 건가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 딱 앞세우고 그 여자는 팔짱 끼고 서 있고 잘못한 것도 없는 제 남편이랑 그 주민만 괜히 경찰이라고 하는 아들 앞에서 죄인처럼 있게 된 거죠. 경찰? 그것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폭언? 아니, 차를 거지 개발사기처럼 내놔서 그것 좀 빼라고 하는데 그게 폭언이야? 지금 위협하시는 건가요? 여기 신분증이 있고요. 이 동네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장입니다. 서에 가서 얘기하실래요? 우리 아들이 순경 그런 거 아니고 경장이야. 아니, 법을 몰라 내가? 힘이 없어? 다 좋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 아니 그리고 아저씨, 대체 아저씨가 하는 일이 뭐야? 올라와서 차 키 좀 달라고 해서 빼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아침 대바람부터 인터폰으로 사람을 오라가라? 기분 잡치기 말이지. 아니, 제가 경비 일을 하는 거지 발레 파킹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주차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됐고요. 원래 아파트 관리에서 주차 관리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앞으로 일일이 연락하지 마시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경찰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네? 더 어이없는 건 이때부터였다네요. 나 마음이 너무 상해서 저 차 못 빼줘. 내 마음 가라앉고 치유가 되면 그때 빼줄게요. 미친 거죠. 그리고는 정말 차를 안 빼주고 아들이랑 올라갔다네요. 세상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차 빼달라고 했던 주민이 명언을 남기고 조용히 택시를 부르더랍니다. 와, 더러워서 피하긴 하는데 저 똥은 냄새도 고약하네. 슬프게도 그 주민 남자분이 했던 그 말은 이후로도 쭉 맞는 말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요, 아저씨. 네? 왜 그러세요? 이거 분리수거 좀 해요. 제가요? 그럼 여기 누가 또 있어요? 집에서 나온 건 각자 하셔야죠. 아우 진짜 이 아저씨 갑갑하네. 어차피 분리수거장 정리하잖아요. 그냥 그때같이 정리한다 생각하면 되는 걸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뭐 그렇게 융통성 없이 굴어요. 아니 무슨 조선시대 하인한테 하듯 자기 할 말만 하더니 크게 2봉지나 되는 쓰레기를 툭 버리고는 쌩하니 올라가 버렸다네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이번엔 그냥 해주자 싶었다는군요. 그런데 쓰레기 봉지를 열고는 경악했대요. 이게 뭐야? 맙소사, 재활용 분리수거라고 갖다 준 쓰레기 봉투 안에는 정말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있었답니다. 배달시켜 먹고 난 음식도 그랬지 하다못해 화장실 여성용품 쓰레기까지 와르르 들어있는 걸 보고 남편은 오랜만에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다네요. 진짜 보자 하니까? 화가 난 남편은 그 쓰레기 봉지를 들고 그대로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눌러 여자를 불렀대요. 아니 그런데 방금 올라간 게 분명한 여자가 안에서 꼼짝도 않고 대답도 없더랍니다. 저기요. 503호.
집에 계신 거 알아요. 아니, 나오세요. 벨도 눌러보고 문도 두들겼는데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앞집에서도 나오고 옆집에서도 나오는데 딱 그 집만 안 나오더래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니, 이 쓰레기를 그냥 놓고 가셔서?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편해요. 네? 남편이 복도에서 그 여자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뭔 일인가 싶어 나온 이웃 여자가 남편에게 포기하라면서 해준 얘기는 가관이었습니다. 저기 애기 엄마.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안 그래도 딱 중국집에서 마파두부 하나 시켜 먹으면 좋겠다 했는데 애기 엄마 집에 짜장면이랑 마파두부가 배달왔더라고. 근데 그 집에 어차피 애들도 어리고 많이 안 먹잖아. 그래서 내가 애기 엄마가 나눠준 셈치고 반 덜어왔어. 괜찮지? 네? 배달 음식에 손을 대셨다고요? 아니, 매번 배달시켜 먹고 내놓는 거 보면 군만두 이런 건 손도 안 대더만. 많이 안 먹는 집이다 싶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줄 겸 내가 생각해 준 건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이웃끼리 음식 좀 나눠 먹고 그런 것도 못해? 나눠주는 건 제 마음이고 이렇게 남의 배달 음식에 손대시는 건 도둑질이죠. 뭐? 아니, 지금 어디서 누굴 도둑 취급하는 거야? 야, 내 아들이 경찰이야. 젊은 여자가 싸가지만 없는 줄 알았더니 정도 없네. 아,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먹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버럭 소리를 지른 그 여자는 글쎄 반도 아닌 거의 다 덜어서 가져갔던 마파두부밥을 그 집 앞에 휙 던지듯 놓고 들어가 버렸답니다. 당연히 기분이 상한 앞집은 마파두부밥은 손도 안 댔고 그 다음부터는 일절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았다네요. 아저씨, 그냥 정신이 나간 여자예요. 뭐랄까, 응대하면 내가 같이 이상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와, 걷다가 똥 맞았네. 재수 더럽게 없네. 하고 그냥 어지간하면 넘어가세요. 이웃의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쉰 남편이 그래. 아, 이번 한 번 아주 세게 내가 재수 온 붙었다 생각하고 해주자. 하며 돌아서려던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그 경찰이라는 아들이 저벅저벅 다가오더니 그러더래요. 지금 위협 협박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아니, 정말 해도 너무하네. 경찰이면 제대로 경찰 노릇을 해요. 이 아저씨가 지금 무슨 위협 협박을 했다고? 황당함에 잠시 말을 잊었던 남편이 막 응대를 하려던 찰나 아무리 배를 눌러도 대답 없던 집안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서럽고 무서워서.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없는 말 지어내서 모함하는 이유도 서러운데 쓰레기 들고 올라와서 테러한다고 협박하는 걸 왜 당해야 하냐고. 대한민국은 법이 없냐? 무섭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 미쳤나 봐, 저 여자 진짜. 저기요, 말 조심하시고요. 지금 신고 들어온 거로 협박, 주거 침입 시도 쓰레기 테러인데 맞습니까? 지금 손에 든 그 쓰레기 뭡니까? 아니, 이건 내 쓰레기가 아니라 이 집에서 나온 건데. 이 집에서 나온 쓰레기라는 증거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맞더라도 그 쓰레기 왜 들고 오신 거죠? 아우, 답답해. 이 집 아줌마가 나보고 버리라고 경비실에 갖다 놨는데 그걸 내가 왜 버립니까? 그래서 다시 가지고 올라온 건데 납득이 안 되는 말인데요. 어떻게 사과하고 내려가실래요? 아님 서로 가서 제대로 진술하고 조사 시작해볼까요? 그때 남편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였답니다. 이 콧구멍이 이래서 두 개구나. 하나였으면 나 기가 막혀서 벌써 죽었겠다. 내가 진짜 잘못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렸구나. 결국 그날 남편은 가슴만 팡팡 치면서 내려와 자기 돈으로 종량제 봉투 큰 걸 사서 그 쓰레기를 1시간 넘게 정리해서 버렸다네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소주를 2병 사가지고 들어오더군요. 그 힘든 공장을 다니면서도 집에서는 술 한잔 안 하던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소주 2병을 가지고 와서 아무 말 없이 김 한 봉지 뜯어 벌컥거리고 마시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여보, 대체 왜 이래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 일터에 이사 온 그 여자 얘기를 말이죠. 아니,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당신 그러면 그동안 그걸 다 당하고 있었어? 나 원참 사람이 물러도 유분수지. 아니 당할 걸 당하고 있어야지. 아유, 시끄러워. 당신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어이가 없네. 아니 누구 나는 경찰 없어? 내가 확 그냥. 시끄러. 아니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밖에서 신나게 두들겨 맞고 들어와서 만만한 게 나지 아주 그냥. 사실 남편에게 저까지 그렇게 버럭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 남편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산 사람입니다. 처음에 선볼 때는 그래도 꽤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연탄 사업을 꽤 크게 하셨었고 제취로 들어오시긴 했지만 시어머니 쪽 친정도 지방에서 땅 좀 가지고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참 웃긴 것이 키우는 데는 10년, 20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열흘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연탄 사용량이 점점 줄고 보일러들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도 아니고 매 시간이 다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돈도 갖다 쓰며 시아버지를 도왔던 시어머니는 결국 마지막 부도를 앞두고 이혼 선언을 하셨고 그렇게 홀로 남은 시아버지는 억대 빚을 지고 파산하셨죠. 그때가 저희 결혼하고 2년이 채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충격과 좌절이 컸던 시아버지는 그 길로 어디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사시다가 어느 해 겨울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며 남편은 한 번도 울지 않더군요. 남들은 독하다 어쩌다 했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저 양반이 지금 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구나. 정말 슬프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렇게 저희 아버님은 생전에 그렇게 원했던 손자도 못 보시고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저한테 아들 하나만 낳으면 전 재산 다 저 주실 거라고 호탕하게 웃으셨던 게 눈에 여전히 선한데 말이죠. 4대 독자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들어서 나이가 딸이었는데 시댁 어른들은 누나가 있으면 남동생이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며 얼른 아들 낳아 남동생 만들어주라고 하셨었죠. 저도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 막 둘째를 가지려던 그때 시댁 사업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만 거였습니다. 은근히 아들을 바랬던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선생님을 포기하고 좀 더 급여가 높은 공장으로 가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형편에 둘은 도저히 무리야. 그냥 우리 딸 잘 키워서 좋은 남자 짝지운 다음 사위를 아들 삼아 잘 살자.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대가 끊긴다고 아버님 성하실 텐데. 앞으로 세상은 그런 거 별 의미 없어. 내 주변에도 보니까 슬슬 제사 안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우리 그냥 딸 하나 잘 키우자. 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들이고 딸이고 가족이 더 늘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아버지 지금 어차피 속세 2년 다 끊고 산에 들어가셨는데 뭐 연연치 않으실 거야. 솔직히 좀 서운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다 지숟가락 물고 나온다고. 혼자 외롭게 클 딸도 불쌍했지만 저도 사실 든든한 아들이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사위를 아들 삼는다고 해도 결혼하면 딸이 그 집 사람으로 살지 사위가 우리 집 사람으로 살아주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남편의 뜻이 워낙 완강해서 우리는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며 살았습니다. 사실 이후의 삶이 팍팍했지만 딸 덕분에 웃으며 살 수 있었죠. 사내 놈처럼 씩씩하기도 하고 딸답게 살갑기도 해서 솔직히 열아들 안 부럽겠다는 칭찬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길 다니면서 아들이랑 팔짱 끼고 가는 여자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뭔가 든든하게 연애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랄까 괜히 내가 갖지 못해서 더 부럽고 더 안달난다고나 할까요? 남편이 당하고 온 얘기를 듣고도 제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아이고, 아들 없어 서럽네. 우습죠? 네, 우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여자 아들이 자기 엄마 편들며 남편한테 대거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막 서러운 거 있죠?
아닌 거 알면서도 우리한테도 아들이 있었으면 저렇게 혼자 소주병이나 까게 두지 않고 당장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아줬겠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에 나도 괜시리 부하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어휴, 저렇게 빈속에 김만 먹으면서 술 먹으면 탈날 텐데. 누워있으면서도 내내 밖에서 혼자 있을 남편 생각에 마음은 편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분 있었나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앞불싸.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 딸이 오늘 사위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오겠다고 했었거든요. 무슨 정신인지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뭡니까. 안 그래도 사위랑 남편 사이가 어색하고 대면대면한데 이거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일단 허둥지둥 문을 열었더니 딸하고 사위가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서 있더군요.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열어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아우, 엄마, 나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사위한테 존댓말해? 뭐 어때? 서로 존중하고 좋지 뭐. 아유, 장모님, 제가 불편합니다. 이제 좀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유, 시간 더 지나면. 하여간, 어머, 아빠! 둘이 어쩐 일이야? 아버님, 저 왔습니다. 예.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응? 엄마가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우리 저녁 먹으러 온다고 했는데. 예, 미안해. 내가 정말 까맣게 잊었어. 요즘 아주 내 정신이 아니야. 저기 장서방, 미안해요. 요 앞에 맛있는 칼국수집 있는데 거기 나가서 먹읍시다. 장서방 칼국수 좋아하지요? 네, 저는 상관없는데. 아버님 혼자 술 드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나 자라면서 아빠가 집에서 술 드시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엄마, 아빠 진짜 무슨 일 있어요? 이걸 말을 해 마라 싶은 생각에 슬쩍 남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빠르게 미간을 찡그린 채 눈을 두 번 착착 굴리더라고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였죠. 아니야, 네 아빠 집에서 술 잘 마셔. 너 몰래 마셔서 그렇지. 아버님, 저도 집에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통 허락을 안 해줍니다. 혼자 드시는 날 있으시면 저 불러서 같이 드세요. 15분이면 달려옵니다. 항상 제가 또 아버님 옆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부르지요. 네, 꼭 불러주십시오, 아버님. 아유, 당신도 술잔 내려놓고 어서 옷 입고 나와요. 애들 배고프겠어. 칼국수집에 사람 많아지기 전에 얼른 가서 먹읍시다. 그날은 그렇게 어우렁더우렁 우르르 나가서 국수를 먹고 들어왔습니다. 뭔가 눈치가 빤한 딸이 자꾸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남편도 나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낌새는 있는데 둘 다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있으니 딸도 사위도 별말 더 않고 가더군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애들한테 말할까? 시끄럽다니까. 아니, 그래도 그 여자 하는 짓 보면 당신한테 어떤 짓을 더 할지 모르는데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시끄럽다고. 내가 괜히 말했어, 괜히. 애들한테 그래도 말하는 게 어떻냐는 내 말에 남편은 등까지 돌려놓으며 온몸으로 반대 의사를 보이더군요. 에휴, 그래. 사실 나도 불편해. 애들 알아 뭐해? 그런데 당신 앞으로도 이상한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말해야 돼. 어? 알았어.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답과 함께 곧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잠을 이루지 못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잤죠. 다음 날 너무 심란한 마음에 근처에 사는 여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요. 대나무 숲을 한 것처럼 마음은 좀 편해졌습니다. 완마, 대굴박에 똥이 차서 입 열면 흘러나오는 인간이 거기 또 있네. 언니, 아니, 난 언니도 그렇고 형부도 그렇고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게 뭐 창피해서 숨길 일이라고 자꾸 가리긴. 나도 그렇고 네 형부도 그렇고 아직 막 얘기하고 그럴 마음이 아니야.
아니 진짜 두 사람 다 이상한 결벽증 있어. 그런 아나무인 개 베이비 같은 것들은 딱 짓눌러줘야 깨갱하고 살인다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없어요. 망나니처럼 칼을 휘둘러야 내가 덤빌 상대가 아니구나 한다고. 아우 그러니까 그 칼을 뽑기가 싫다고. 언니지만 이해가 안 돼. 아니 나도 처음엔 좀 뜨악하긴 했어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가지고 있는 좋은 칼 있으면서 그걸 왜 안 써? 내가 왜 너한테 와서 얘기를 했니? 나올 얘기 뻔히 알면서. 나 간다. 요즘엔 아주 네 형부 출근하고 나면 내가 조마조마해. 무조건 싫다고 하고 숨길 거 아니야 언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해야지.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다 언니. 인맥이 짱이야. 응? 여동생이랑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말을 했다는 걸 위안으로 삼으면서 집으로 오는 길 어쩐지 마음이 쓰여 남편이 일하는 아파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사는 집이랑 남편이 일하는 아파트는 걸어서 10분에서 15분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남편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쪽에 훨씬 품질 좋고 싼 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걸음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 사람이 있는 게 410동이랬으니까 저긴가? 혹여나 남편이 날 볼까봐 담장에 몸을 붙이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죠. 저 여자구나. 여자의 촉이란 때론 신들린 무당보다 정확할 때가 있죠. 어떻게 생긴 여자라고 들은 적도 없고 사진을 본 적은 더더욱 없으며 하는 행동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없는데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앞에 걸어오는 여자가 남편이 말한 그 여자라는 걸 말이죠. 그 여자는 한 손으론 카라멜을 까서 껍질은 그대로 길에버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전화기를 끼고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었죠. 무슨 걱정이야? 내 아들이 경찰이야. 속 썩이는 거 있으면 명단 적어놨다가 가져와. 우리 아들? 아우 동네 순찰 다니는 순경 아니라니까. 경장이라나? 여튼 경찰서 가면 밑에 자잘자잘한 애들이 깍듯이 인사하고 그래. 아이고 경장 가지고 지금 저렇게 뻗대는 거야? 내가 진짜 확. 잠깐 전화 좀 끊자. 여기 쑥이 많다. 나 좀 뜯어가야겠다. 응? 아니 뜯어서 쌓아놓고 저 경비 보고 집에 좀 갖다 놓으라고 하면 되지 뭐. 아유 그럼 해주지. 지가 안 하고 배겨? 경비 주제. 다 말 듣게 돼 있어. 하하하. 가끔 영화를 보면 말이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거기에 쫙 빛이 맴돌면서 슈퍼 울트라 파워 핵 불주먹이 돼가지고 망치처럼 앞에 있는 적을 꽝꽝 때려 땅에 박아놓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을 듣는 당시 제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뛰어나가 멋지게 한 대 갈기고 싶었는데 꼭 쥔 제 주먹이 생각보다 작더군요. 이걸로 때려봐야 볼따구에 있는 여드름이나 몇 개 터지고 말겠다 싶어 꾹꾹 참고 서 있는데 그 여자가 전화를 끊고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뭘 봐요? 아니 왜 다짜고짜 시비야? 뭘 보냐고요? 누구 좀 기다려요. 저 옆으로 가서 기다려요. 나 여기서 쑥 좀 뜯게. 이런데 쑥은 공기 오염돼서 먹으면 안 좋다던데. 웃기는 여자네. 누가 물었어요? 별걸 다 참견하고 난리야. 그 짧은 대화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온몸에 가시를 단 정신 나간 여자라는 걸요. 건드리면 괜히 찔리는 사람만 손해고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이유도 없이 상처 입을 게 뻔한 여자였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빠르고 신속하게 사과를 하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누굴 기다리는 척 전화기도 보고 고개도 좀 빼보고 하면서 멀리 보는 척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쑥보다는 잡초가 더 많이 섞인 풀더미를 만든 여자는 한동안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파트 쪽,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이 있는 쪽을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저씨! 이리로 좀 와봐요. 아저씨!
충분히 들리기는 했을 거리인데 남편이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그 소리 듣고 올 리가 있나요? 아우 진짜 저 아저씨 귀가 먹었나? 귀찮아 죽겠네 정말. 여자는 잔뜩 짜증을 내며 직접 남편을 부르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아저씨를 불러대는지 아주 제 귀가 다 먹먹하더군요. 에이씨 망할 것. 그 여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저는 얼른 쌓여있는 쑥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로 탁탁 뭉개버렸죠. 쑥대밭이 뭔지 한번 봐라 이거사. 쌓여있던 쑥을 싹 다 뭉개고 나서 전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처에 대충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 기대서 여자 반응을 기다렸죠. 몇 분 지나지 않아 여자는 있는 대로 뚱한 표정의 제 남편과 함께 쑥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잔뜩 짜증이 났네 저 양반. 남편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면 한쪽 눈썹이 갈매기처럼 휘어지는 묘한 표정을 하고 나는데 딱 그때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 여자 성화에 억지로 끌려온 게 분명했죠. 아저씨 여기 있는 쑥. 어머? 쑥 어딨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대체? 여기 내가 뜯은 쑥이 있었다니까. 아니 그럼 지금 나보고 뜯은 쑥 보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 좀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으라고. 이봐요 아주머니. 아니 이 아저씨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지금 뭘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여기서 경비를 하지 당신 하인을 하는 게 아니잖소. 그게 경비가 하는 일이라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건데 난 주민이잖아. 주민 좋아하시네. 진상 중에 상징상이지 당신이.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그냥 그 여자가 약이나 오르라고 뜯은 쑥을 발로 차버린 건데 그걸 가지고 제 남편이랑 이렇게 대거리를 하면서 싸울 줄은 몰랐죠. 내가 너무 저 여자를 띄엄띄엄 봤네. 예사로 두른 게 아니었는데 아주 상또라인데 내가 잘못했네. 참다 폭발을 했는지 평소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라고 했던 남편도 더 이상은 참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오늘은 가만 안 있어. 이웃들도 아줌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기나 해? 데려오라고. 아주 경찰한테 가서 딱 시시비비 가리자고. 누가 왜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지 다 데려와. 안 데려오면 아저씨 나 없는 사실로 협박한 거야. 알았어? 아이고,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못 데려올까 봐서. 아주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는 게 말단 경찰 하나 끼고 산다고 잘난 척은. 뭐야? 너 말 다 했어? 뛰어나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그놈의 여편네가 손톱을 독수리처럼 세우더니 남편에게 바로 달려들었거든요. 그리고 있는 힘껏 손을 휘두르더라고요. 짝! 세상에. 저도 한번 건드려 본 적 없는 남편 뺨을 그 미친 여편네가 있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결혼 전에 집이 망할 때까지는 나름 곱게 자란 4대 독자 우리 남편. 난생 처음으로 다 늙어서 여자한테 뺨을 맞고는 넋이 나갔더라고요. 표정을 보자 하니 거의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며 지금 이건 뭔 상황인가 아무것도 생각 정리가 안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 미친 여편네가? 남편이 맞는 걸 보고 눈이 돈 건 제 쪽이었습니다. 숨어있다 튀어나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바로 휘둘렀죠. 별로 든 게 없는 가방이었지만 어깨가 빠지도록 휘두른 덕분에 아주 스냅 찰지게 그 여자의 뒤통수를 가방이 후려쳤습니다. 빡! 아이고 대가리에 들은 게 똥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안 들었나 보네. 텅 빈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냐 왜? 악! 그 여자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뒤통수를 쥐고 나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넌 뭐야? 마누라다. 뭐? 순간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되었던 여자는 달려들던 날 붙들고 달래는 남편과 씩씩거리는 나를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오, 아주 너희가 조직적인 부부 사기단이었구나? 뭐? 사기? 여기서 누구 기다린다더니 그거 다 나 끌어들여 골탕 먹이려고 작전 짠 거지? 아이고 놀고 있네 진짜. 쑥인지 잡초인지도 모르고 뜯어놓을 때부터 머리 나쁜 건 알았다 내가.
너구나, 내 쑥 훔친 게. 더러워서 저도 안 먹어. 그리고 그게 네 거냐? 아파트 거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여보, 그만해. 이상한 여자야. 말 섞을 거 없어. 짝 으르렁거리며 덤비는 날 말리며 남편이 한마디 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반대편 뺨을 그 여자가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졸지에 쌍따귀를 맞은 남편은 거의 반 넋이 나가 보였습니다. 네가 뭔데 때려? 저도 처음 알았지 뭐예요. 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전투력도 있더라고요. 하긴 아득바득 없는 살림에 애 키우며 살아온 세월 쌓인 내공이 없겠습니까? 하다못해 너 하나는 내가 가만 안 둔다라는 악바리 근성이라도 생겼겠죠. 유순히 참으며 다스려온 내 안의 파이터 기질을 그 여자가 아주 제대로 건드려준 셈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자에게 달려들었고 고등학교 때도 안 해본 난타전이 시작되었어요. 사실 난타전이라기보다는 악으로 깡으로 방어하는 저와 정말 쥐어 패겠다고 덤비는 그 여자의 공격의 연속이었지만 말이죠. 남편은 말리다가 괜히 몇 대 더 맞고 모든 전의를 상실했고 오히려 지나가던 주민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순경 둘이 사이렌 울리며 아파트로 들어섰을 때야 저랑 그 여자는 씩씩거리며 서로한테 덤비던 걸 그쳤습니다. 너희 둘 아주 제대로 콩밥 먹일 거야 내가. 아이고 콩밥도 비싼데 먹여준다는데 고맙지 오히려. 당신도 그만해 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요. 누가 거기서 멍청하게 뺨 맞고 있으래? 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래가지고. 먼저 맞으셨어요? 네. 제가 뺨을 맞는 거 보고 지금 제 아내가 달려들어서. 정당방위요 그거. 아주머니, 폭력은 어쨌거나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정당방위 좋아하시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야. 정의는 살아있다고. 내 아들이 지금 아주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둘 다 무릎이나 잘 문질러 두셔. 딱 꿇고 3일 밤낮을 빌어봐라. 내가 용서해주나. 여자는 아주 기구만장해서 경찰차 안에서도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순경이 조용히 가시자고 해도 소용없었죠. 계속 아들 타령만 하며 저희 부부를 째려보고 삿대질을 하고 누가 보면 저희가 아주 큰 죄나 진 것처럼 굴더라고요. 여자 옆에 앉은 저는 자리 내주는 것도 신경질이 나서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돌덩이처럼 버틴 채 여자를 밀어내고 있었고 남편은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듯 문에 탁 붙은 채 바깥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요? 망신은 무슨. 나도 이참에 아주 세상에 다 까발릴 거야. 숨길 거 뭐 있어? 아주 지금은 저렇게 당당하지? 두고 봐 그냥. 경찰서에 가까워 올수록 여자의 목소리는 커졌고 남편의 어깨는 점점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 복잡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 이참에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갑질을 해봐라. 내가 오늘 너 하나는 가만 안 둔다. 이런 마음으로 우뚝 버텼죠. 자, 내리세요. 경찰서에 도착 후 경찰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 여자는 대체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거짓 울음부터 터뜨리더라고요.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내가. 그러자 안에서 허겁지겁 덩치가 곤만한 경찰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아들, 세상에 법도 없나 이 나라는. 백주대낮에 사람을 쥐어 패고 부부 사귀다니 선량한 시민을. 아이고 선량 좋아하네. 그리고 부부 사귀단? 그러는 너는 무개념 폭력 아줌마냐? 눈물바람부터 하는 그 여자의 행태가 너무 어이없어 확 쏘아붙였더니 글쎄 그 아들이라는 덩치 큰 아들이 제 앞으로 쓱 나서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들어가서 일단 조서 쓰시죠.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조서를 써요? 범죄 저질렀어요? 누구는 진짜 아는 경찰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여보. 허이고 주제에 아는 경찰이 있기도 하겠다. 경찰 인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줄 알아? 그리고 왜 범죄가 아니야? 남의 재산 쑥대밭 만들어 놓은 죄, 폭력죄, 다 죄지. 정말 놀고 자빠졌네. 아파트 화단에 있는 쑥 뜯어놓고 그게 왜 네 재산이야?
그리고 폭력? 네가 먼저 때렸잖아, 내 남편. 양 옆에서 경찰들이 뜯어 말리건 말건 내가 오늘 여기서 저 여편네 입을 가만두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거리를 하려던 찰나 날 잡던 경찰의 손이 느슨해지는가 싶더니 곧 어딘가를 향해서 경례를 붙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오셨습니까? 서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경찰서장이 나타나자 모든 경찰, 그 여자의 아들까지 일제히 긴장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은 눈을 질끈 감고 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제 아들 아껴주신다는 얘기는 제가 익히 듣고 안 그래도 한번 인사라도 드려야. 장모님, 장인어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장모님? 장인어른? 장인? 네, 경찰서장 50 넘은 이 동네 경찰서장이 바로 저희 사위입니다. 여동생이 뽑아들라고 했던 칼이 바로 우리 사위고요. 남편이 자꾸 시끄럽다고 절 입 다물게 했던 아는 경찰이 우리 사위였던 거죠. 남들은 경찰서장 사위라고 하면 어딜 가서도 자랑하겠지만 사실 우리 사위는 딸이랑 20살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늙은 사위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사위 자랑을 마음껏 못하고 사는 중입니다. 한두 살 차이도 아니고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니 남편과 사위가 딱 한 바퀴 차이 나는 띠동갑입니다. 사위랑 장인이 12살 차이라니 저랑은 고작 10살 차이예요. 어렸을 때 만났으면 한 동네에서 야 너하고 놀았을 나이 차이에 장인 장모 사위로 엮였으니 저희는 여전히 사위가 어렵고 어색하거든요. 애지중지 귀하게 키운 딸이 25살이던 2년 전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랑 저는 딸이 30 넘고 40 다 돼서 시집 간다고 해도 서운할 판이었죠. 그런데 그 녀석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신통한 짓을 하더니 1년 만에 중대 발표가 있다고 우리 부부를 불러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건가, 그러면 따라가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가, 그렇다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줘야 하나 아니면 말려야 하나, 둘이 오만 상상을 다 했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그게 뭔데? 아빠, 엄마, 저 결혼할래요. 뭐? 결혼? 누구랑? 경찰이에요. 경찰? 아빠는 별론데 위험하지 않아? 현장에서 막 뛰는 건 아니고 서장이라서. 서장?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했네. 젊지는 않아.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아빠랑 비슷해. 그날 딸 말에 너무 놀란 남편은 마시던 물이 채에 응급실까지 다녀왔고 저는 며칠을 그대로 알아두었습니다. 딸이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결혼하겠다는 선언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남편감이라고 데려온 남자가 제 아빠랑 띠동갑 동생뻘인 늙은 남자일 거라는 건 꿈에서도 상상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처음 몇 달은 머리 싸매고 누워 반대도 해보고 사위를 따로 만나서 설득도 해봤습니다.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에 저희도 해당되었지만요. 딸은 너무 확고했고 만나보고 얘기해보니 사위도 나이 빼고는 나무랄 곳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데 일에 매진하느라 혼기를 놓친 거였고요. 나이가 너무 많아 재혼일까봐 더 반대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오히려 일 때문에 만났다가 먼저 반한 건 우리 딸이었다네요. 22살 나이 차이에 결혼은커녕 연애도 언감생심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밀어붙였다니 저희가 오히려 할 말이 없었죠. 사돈댁에서는 그저 일만 하던 늙은 아들 좋다 해준 제 딸이 고맙고 예뻐서 저희는 사실 딸 시집 보내면서도 돈 든 게 하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사위도 그동안 모은 걸로 사돈 집이 있었고 살림도 시부모님이 채워주시겠다고 고집하셔서 저랑 남편은 진짜 사위한테 양복 한 벌, 구두 하나 해준 게 전부였거든요. 여전히 나이 많은 사위가 어색해서 어디 같이 나가는 것도 안 하고 말도 편하게 못 놓지만 그래도 한 구석에서는 믿음직스러운 구석도 있긴 했습니다. 다만 사위가 서장으로 있는 경찰서가 집 근처이다 보니
혹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까 쉬쉬하고 조심한 건 있었죠. 제 딸이 너무 어리고 그런 딸이 나이 든 남자한테 시집 갔다고 하면 말만 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뻔하니까요. 아마 사위가 속이 깊어 그런 걸 알고 있어서 저희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티를 안 냈을 거고요. 특히 남편은 사위를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난 아무리 봐도 장서방이 사위 같지가 않아. 이 경찰이신 장 선생님 같아. 제가 사위한테 좀 곁을 주라고 할 때마다 남편이 했던 말이에요. 딸도 서운함을 몇 번 표시했지만 워낙 지아빠가 소심한 구석이 있다는 걸 알아서인지 굳이 강요하지는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하필 이런 상황으로 사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으로서는 아마 뺨 2대 맞고 머리 좀 쥐어뜯긴 것보다 버선발로 뛰어나와 남편 손을 잡는 사위 보는 게 더 창피했을 거예요. 아니 장인어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세요? 뺨을 맞으셨다고요? 아니 어디서요? 어떤 놈이요? 와, 처음 알았습니다. 늘 허허실실 웃으며 넉살 좋게 장인어른 하면서 술 좀 마실 때 불러주세요. 편하게 장서방 불러주세요 하길래 몰랐는데 괜히 경찰서장까지 올라간 게 아니더라고요. 눈에 힘 빡 주고 목소리 깔고 나지막히 소리를 딱 지르는데 사위한테 반할 뻔했습니다. 그 카리스마라니. 나이 든 늙은 남자한테 정줄 놓은 바보가 내 딸이다 싶어 가슴 쳤던 시간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반할 수 있겠더라고요. 반할만 하더라고요. 사위는 제 남편의 어깨를 딱 둘러안고 주변을 둘러보며 매섭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상황 파악해서 보고들 해! 일제히 대답하는 경찰들 사이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 등등했던 그 여자랑 아들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휴, 그새 어디서 밀가루라도 뒤집어 썼나 아주 둘 다 얼굴이 하얘져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아주 입안에서 깨 한 바가지가 볶이는 중인 듯 고소했습니다. 장서방, 나는 글쎄 머리를 뜯겼지 뭔가. 아니 어머님도 맞으셨어요? 나야 그냥 머리 좀 뜯기고 등짝 좀 맞았는데 자네 장인은 뺨을 2대나 맞으셨네. 2대. 1대도 아니고 2대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경비 주제에 아파트 단지 내 쑥 뜯은 거 자기 집으로 배달 안 했다고 맞았다네. 그게 말이 돼요? 아니지. 그거 제대로 공정하게 제가 조사하게 하겠습니다. 주변 주민들 탐문도 하고. 일부러 제가 사위한테 이런저런 말을 걸며 앵겨 붙었죠. 세상에 그랬더니 악다구니 하며 달려들던 그 여자가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사모님이라고 부르대요. 저기요, 사모님. 여기 사모님이 어딨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 옆편네였는데. 아니요, 저기 사모님. 제가 그러니까 누구신지 모르고. 박 경장, 자네 어머니이신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하고 일에 있으신 모양인데 모시고 들어와. 그래도 시시비비는 가려야지. 저희 엄마가 잘못하셨다는데요. 예. 잘못하셨다고 합니다. 야! 아유, 들어가서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 가려야죠. 대한민국에 법이 없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며. 정의는 살아있다며. 아들이 지금 아주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둘 다 무릎이나 잘 문질러 두라며요. 3일 밤낮을 빌어봐도 용서 안 할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자, 서로 감정이 좀 격해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여기서 좋게 말로 해결하시겠어요들? 아니면 정말 들어가서 조서 쓰실래요? 아유, 말로 해야죠, 말로. 법대로 하자니까요. 사모님, 제가 가끔 눈이 좀 헷가닥 돌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번만 너그러이. 남편 말 들어보니까 가끔 헷가닥이 아니고 항상 헷가닥인 것 같던데 무슨. 그니까요. 가끔 헷가닥 하면서 제정신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아니 왜요? 뻑하면 불러대던 경찰애들 앞세워서 경비 주제에 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요? 그 공정한 경찰, 우리 아들이 내 잘못이라 하잖아요. 네?
정말 너무 빈대떡 뒤집듯 후딱 입장을 뒤집어 버리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심하다는 듯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아이 그냥 가지. 왜 그냥 가요? 제대로 사과라도 받든가.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앞으론 잘할게요. 아니요, 잘하실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저 도와주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그 여자는 살짝 셀쭉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더군요. 그런데 활용 정점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쭉 고개를 외로 꼬고 한숨만 푹푹 쉬던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갑자기 어깨 딱 펴고 고개를 번쩍 들더니 글쎄 이러더라고요. 장서방, 자네 거 술 한잔 하지? 오늘 저녁에. 어머어머, 이 사람 봐. 지금 뭐래? 장서방? 자네? 갑자기 말도 놓고 저렇게 장인어른 노릇을 한다고? 어머, 웃기네 내 남편. 아니, 너무 뜬금없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 선생님 같다더니 갑자기 장서방의 자네라뇨. 누가 봐도 내가 이 사람 장인이요 하면서 티내는 게 확연한 말투와 행동이었습니다. 혼자 없는 위험 잔뜩 끌어와 장착하고 근엄한 척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걸 또 우리 사위는 장단을 맞춰주더라고요. 네, 아버님.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아줌마. 네. 앞으로 분리수거 좀 잘 좀 합시다. 네? 네. 주차도 좀 잘하시고요. 네. 남의 집 배달 음식 좀 그만 훔쳐 드시고. 알겠어요. 아니, 아파트 화단쑥도 그만 좀 뜯고 사 먹어요 좀. 알았다고요. 여보, 갑시다. 세상에 갑자기 기세가 등등해서 어깨 딱 펴고 할 말 다 하는 남편이 웃기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금세 꼬리 내리고 깨갱하면서 대답 꼬박꼬박하는 그 여자도 참 너도 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여튼 그날 저녁 남편은 처음으로 사위와 마주 앉아 새벽까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했답니다. 아, 그 여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글쎄, 정말 남편이 시킨 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네요. 경찰인 아들 녀석만 어깨 푹 움츠리고 다니면서 주차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데 그 여자는 집에서 통 꼼짝을 안 하는 것 같대요. 가끔 나왔다가도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후딱 집으로 가버린다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말은 또 잘 들어. 그 아들도 남편만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고 뭐가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동네 사람들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요즘 아주 평생 중에 가장 어깨 펴고 사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주 사위랑 노는 재미가 뒤늦게 들어서 얼마 전에는 글쎄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네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아니, 아버님 거리감 느껴지는데. 저랑 딸이요. 그냥 어이가 없으면서도 좋아서 웃죠 뭐. 그렇게 오늘도 남편은 누구라도 들으라는 듯 크게 전화를 합니다. 아이, 경찰서장, 우리 사위. 어때? 오늘 한 잔 콜?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